네, 사랑하는 작가 현장 수강생 여러분, 한 학기 아니다. 한 주일 중간고사 기간 동안 잘 쉬었는지요? 잘 쉬었죠? 그리고 다 못 따라온 학생들, 예를 들면은 최경민이나 김진현이나 이성은이나 학생들은 열심히 따라왔죠? 이제 후반부에는 다른 동료들과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겹고 뒤처지지 않고 함께 나가기로 해요. 물론 좀 천천히 가는 사람도 있고 부지런히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죠. 뭐 차이가 없을 수는 없지.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나아갈 수 있겠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많이 그리웠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출석 부르고 오늘 제 7강 11장과 12장 얘기하겠습니다. 정다선 송아니다. 이 학생은 휴학했지. 자꾸 이름을 부르게 되네요. 민동후, 박서영, 서하진, 송하현, 이담혜, 주호영, 강혜린, 김하은, 고은서, 우리 은서 잘 따라오고 있죠? 김성호, 구한울, 유경민, 한치용, 최동영, 최경민. 우리 경미 지난번 발표가 자꾸 기억에 남아요. 김세빈, 정원석, 김진현, 이성은. 다 왔죠? 딱 20명입니다. 20명. 네, 기본적인 생각은 대학 강의는 20명이 넘으면 안 돼요. 20명을 전후한 그 수강생을 한 학기 동안 정말 그 하드 트레이닝 하는 것, 이게 강의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뭐 그 일방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라면은 50명이든 100명이든 몇백 명 상관이 없죠. 근데 대학 강의는 그래서는 곤란합니다. 하나하나 눈길이 부딪혀야 되고 숨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이번 학기는 비록 그 강의실 강좌가 아니어서 대면 강좌가 아니어서 숨소리를 느끼거나 눈빛이 오가기는 어렵습니다만 뭐 상상할 수는 있죠. 얼마든지 상상할 수는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가능하면은 주어진 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다시 한번 애쓰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죠. 키워드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개요 보는 건 같고요. 우체국 비라 사건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북 청년의 큰 그림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우리 고영상의 이력, 그 친일 이력을 피해갈 수가 없죠. 그리고 포로수용소 감시원 한대용, 우리 언젠가 스쳐가듯이 나왔었죠. 이제 12장, 그죠? 11장에 한대용이 등장해서 포로 감시원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왜 조직이 정의인가? 오늘 아마 핵심이 될 겁니다. 왜 조직이 정의인가? 이방근이 강몽구의 입당 요구를 거절하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언의 항변, 유언의 성장 과정 주목해야 돼요. 유언의 의식이 어떻게 성숙해 가는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탕진의 사상, 오늘 두 번째 키워드가 될 겁니다. 탕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화평 공작이 와야 되는 그 과정과 의미를 짚어보기로 하죠. 그리고 이방근의 이 환각, 이건 뭘까? 마지막 12장의 마지막 장면이죠. 이제 화평 공작이 결렬되고 난 다음에 피바람이 불어올 것을 예감하는 장면입니다. 환각처럼 이방근을 괴롭히죠. 그리고 13장에 넘어가면 이제 시간이 48년 8월 달로 옮겨갑니다. 넉 달쯤 시간이 뜨는 거죠. 지금까지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상당히 촘촘했죠. 2월 26일부터 시작해서 5월 8일까지는 꽤 촘촘하게 시간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이제 13장에 가면은 4달을 훌쩍 건너뜁니다. 건너뛰고 대한민국 정부, 단독 정부가 수립하고 난 뒤 4.3의 행방을 이방근의 시선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많이 달라지겠죠. 내가 크게 봐서 이 7강이 전반부가 끝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8강부터는 이 화산도를 크게 전반부, 후반부로 나눈다면 후반부가 이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맨 앞으로 가서 개요부터 잠깐 보죠. 공간은 제주에서 서울로 갔다가 다시 제주로 돌아옵니다. 11장은 제주에서 서울로 가죠. 제주는 이 한 챕터밖에 없습니다. 1절밖에 없죠. 1절만 있고 나머지는 서울에서 이방근의 행동을 따라가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12장은 다시 이방근이 제주로 돌아오죠. 돌아와서 5월 8일까지 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제11장은 4월 6일부터 4월 19일까지인데 제주에서 10일 밤비를 타고 목포로 출발합니다. 그 다음날 목포 아침에 도착하죠. 강몽구를 만나고 그 하룻밤 또 잔 다음에 술 때문이죠. 서울로 향합니다. 이 4월 6일과 4월 10일 사이, 요 사이에는 이 선호기의 살풀이 굿이 있었어요. 중요하다 그랬죠. 이 살풀이 굿이라는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방근과 부엌의 관계가 폭로되지. 다 떠오르죠. 그러니까 이방근이 서울로 향하는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해요. 물론 이유는 동생 문제를 들긴 하죠. 그렇지만 이방근이 제주를 갑자기 떠나는 이유는 이 부엌과의 관계가 폭로되면서 성내 사람들 다 알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도 알게 되고, 이런 또 부엌이가 이 동네 사람들에게 돌을 맞고 그런 상황에서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주인과 이 하녀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죠. 앞에서부터 눈빛이라는 그 이 말을 통해서 계속 암시가 되어 왔었어요. 바람 부는 날 부엌이와 이방근이 성관계를 맺죠. 그때 누군가 계속 쳐다보고 있다는 그 생각을 떨치지 못하지, 이방근이. 그 무의식적인 불안, 어떤 불안이에요? 하녀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이방근의 불안이지. 그 불안이 살풀이라는 굿의 현장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의식의 불안이 드러나는 현장이 살풀이의 굿이고, 이 살풀이의 굿이 이방근의 그 두려움이랄까, 불안을 드러내는 서사적 장치가 되는 거지. 물론 이제 이 살풀이의 의미도 있겠죠. 병이 나은 듯하다라고 얘기하지. 이 친정 쪽이 결혼식 갔다가 갑자기 손오기가, 계모가 시들시들 아프잖아. 이제 뭔가 쌓인 게 있었겠죠. 그 쌓인 것을 풀어놓는 자리 아닌가. 맺힌 것을 푸는 게 살풀이에요, 살풀이.
이 살은 여러 가지 살이 있지. 살풀이만 가지고 얘기해도 우리 밤새야 돼. 우리 뭐 급살 맛부터 시작해서 역맛살, 뭐 공방살, 도화살까지. 도화살은 들어봤나? 도화살? 들어봤을까? 혹시? 음, 도화살, 도화살이라고 하는데 이 한자에 쓸래나? 있네요. 이렇게 씁니다. 도화는 복숭아 꽃이죠. 이 살을 맞다 살자 이렇게 써요. 한자입니다. 그래서 예, 뭔가 좋지 않은 기운이 내 몸으로 들어오는 거죠. 도화살은 복숭아꽃 그 살을 맞는 것인데 그 과거에는 별로 좋지 않은 의미로 쓰였어요. 도화살 그러면 뭐 바람 핀다 뭐 이런 의미로 쓰였던 것 같은데 요즘은 인기를 끈다는 뜻으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도화살이라는 표현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시절에 따라서. 아무튼 이 살이 부정적인 기운이 몸에 들어오면 이걸 풀어줘야 되지. 뭔가 맺히면 풀어야 돼요. 살풀이라고 해서 굿이 그 살풀이 하는 장이 되죠. 전국 곳곳에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이 살풀이는 유독 뭐랄까요, 다양했죠. 그리고 제주의 샤머니즘은 민중적 정서와 긴밀하게 관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번쯤 얘기했던 것 같은데 1901년 이재수 의거, 신축 의거라 그랬죠. 이재수의 난이라고 얘기돼 왔던 과거에는 그때 프랑스 신부들이 들어와서 우상을 숭배한다고 해서 당집을 없앴다고 했잖아. 그러자 제주 민중들이 거세게 저항했죠. 식민지 시대 때도 이 일본식의 신사가 들어서면서 당집이 순환을 당했었죠. 그리고 박정희 시대 때 개발 독재 하에서 이 제주도의 당집들이 다 허물려 버렸어요. 아주 그 소중한 무형 자산들, 살풀이 굿뿐만이 아니고 공연 예술이죠. 그리고 서사 무가들, 무당들이 부른 노래들 싹 사라져 버렸어요. 이건 정말 돈으로 측정할 수 없이 귀한 이 무형의 자산이거든. 무형의 자산들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지금도 가면 삼성, 혈인이 뭐니 해서 제주 신화의 현장들이 남아있죠. 샤머니즘은 신화와 관련돼 있거든. 아주 오래된 우리의 역사의 역사적 자산입니다. 그걸 문명 개화란 이름으로 또 우상을 숭배한 이름으로 다 허물어 버리고 치워 버렸으니 이게 무슨 만행이냔 말이야. 제주도 무속 샤머니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이 공부할 때가 있을 겁니다. 언젠가 이 화산도열을 통해서도 얘기할 테고요. 우리 심우장 선생의 전공이 서사무가예요. 구비문학이어서 구비문학의 핵심적인 축 하나가 서사무가거든. 언젠가 심우장 선생한테도 재밌는 얘기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신과 인간의 다양한 관계의 양상을 보여주거든. 요즘에 소설 잘 쓰는 사람들이 이 서사무가의 이야기들을 리라이팅, 다시 쓰기 하고 그러죠. 대표적인 그 작가가 금방 떠오르는 작가가 누구죠? 김선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선우 잘 아나? 김선우는 시인으로 유명하죠. 나의 무한혁명에게라는 아주 좋은 시집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 시인이 소설도 잘 써요. 나는 춤이다 해서 최승희의 전기를 소설을 쓴 것이 있고 또 바리대기라는 구전 동화죠. 서사무가의 주인공이죠. 버려진 아이란 뜻이죠. 주인공을 현대적으로 다시 쓴 작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진로 희망 이런 거 보면 작가가 되겠다, 뭐 방송 작가가 되겠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는데 고전을 어떻게 다시 쓸 것인가, 이걸 리라이팅이라고 그러지. 리라이팅, 다시 쓸 것인가, 이런 고민들 많이 해야 돼요. 고전은 끊임없이 다시 써야 되거든. 현대적 맥락에서 다시 독해하고 다시 읽고 다시 써야 돼요. 이런 공부를 해야죠. 이런데 정말
무궁무진한 이 자산들이 있는 거예요. 고전 문학이나 구비 문학 이런 건 세계적으로도 풍부하죠. 우리들이 가진 자산이 그 중에서 제주는 좀 무진장한 이 전통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근대화 현대화 과정에서 서서히 사라져 버렸죠. 찾아야죠. 제주 말도 그렇고요. 제주도 이야기도 그렇고, 제주도 신화도 그렇고, 제주 당집 이야기도 그렇고, 그 중에 일부 맛배기를 보여주는 게 바로 살풀이굿이었습니다. 고뇌 할망이 소개해서 무당이 와서 굿하는 장면, 사실 이 장면을 강의를 할까 하다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생략했습니다. 우리 화상 강의할 때 언급한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 무속 관련 얘기가 나오면은 그때는 한 슬라이드 한두 장 마련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제주에서 양준호하고 제주를 떠나기 전에 양준호하고 유다련을 만나죠. 양준호와의 이 논쟁, 대화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죠? 유달현은 뭐 다 아는 바와 같고요. 끊임없이 유달현은 이 황동성을 뒷백으로 해서 이방근을 끌어들이려고 하죠. 그러면서 이방근의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고 자신의 우월성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잘 보세요.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강몽구를 목포에서 만나죠. 사냥꾼 모습을 한 코스튬을 기르고 강몽구를 목포에서 만나고요. 이건수가 이 건국일보의 핵심 멤버 중에 한 사람이죠. 건국일보라는 신문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대표는 아닌 것 같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부분도 댓글로 수정해 주세요. 다른 사람이 들을 때 도움이 되도록. 조영하라는 우리 여동생 친구, 유언의 친구죠. 유언의 친구가 어느 음식점에서 이방근을 유혹하지. 황동성, 박갑상을 만납니다. 대동법률사무소에서 만나서 이제 당중앙 얘기를 하죠. 당중앙의 지령 얘기하고 어쩌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북으로 넘어가겠다. 나중에 보니까 체포됐다고 하죠. 이 고영상이라는 인물이 제일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방근의 서울행에서 만난 사람 중에 주목해야 할 인물이 바로 이 고영상입니다. 고영상, 닭깎기 경부보로 나오죠. 중요한 에피소드들은 살풀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황동성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북중앙총본부를 가서 뭐 반강제로 끌려간 거죠. 고영상을 만나는 장면 주목해야 됩니다. 이 11장에서는. 그리고 12장에서는 다시 제주로 돌아오죠. 4월 20일에 돌아와서 5월 8일까지입니다. 이 시기에 중요한 인물은 제주가 배경이고요. 한대용입니다. 한대용이 남태평양 지역 이 포로 수용소에서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지금 상황을 못 견디는 거죠. 이 친일 앞잡이들이 거들먹거리고 다니고 말이야. 자신은 8년 만에 저 남방에서 생고생하다가 그야말로 돌아왔는데 이게 뭐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방근에게 나도 게릴라가 되게 해달라 부탁을 하는 거죠. 이 한대용의 이력을 얘기하는 부분 대단히 중요해요. 이 부분은 정말 긴 얘기가 필요합니다. 한대용의 이력에서는 짧게 얘기하자면 두 가지 정도를 주목해야 돼요. 하나는 이 포로 수용소 감시원이었는데 이 감시원으로 일을 했다는 이유로 전범이 돼서 B씨급 전범이 됐었지. B씨급 전범이 돼서 아주 말도 안 되는 이 부당한 처벌을 받았다는 것. 일본의 그 A급 전쟁 범죄자들은 뭐 7명인가 처형당하고 나머지는 다 풀려나가나 이랬거든. 근데 B씨급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였던 이 한대용과 같은 사람들은
이런 부당한 처벌받았다는 것이지. 이게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이와 관련해서는 일본의 전쟁 범죄를 주목해야 돼요. 일본은 전쟁 범죄에 대해서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철저히 굴종하고 자신이 결정적으로 이 피해를 입혔던 아시아 국가와 민족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반성과 성찰을 모르는 이 일본이 그야말로 아시아에서는 문제 중에 문제죠. 강대국에 대해서는 저렇게 굴욕적이면서 굴욕 외교를 펼치면서 아시아에서는 군림하려고 한단 말이지. 그리고 때만 닿으면은 자신들이 모방하고 배우고자 했던 유럽과 미국마저 치고자 하지. 얘기는 정말 그 긴 사연이 필요해요. 이번 학기는 얘기하기 어려울 테고 정말 동아시아 문화를 공부하고 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일본은 전쟁 범죄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물고 늘어지잖아. 소녀상 가지고 비겁하게 물고 늘어지는 게 이 일본 권력이야. 일본 극우 세력들이야. 그런데 그 대신 이 B식급 전범들이 이런 부당한 처벌을 받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됐죠. 이와 관련된 한대용의 그 발언들 주목해야 되고요. 또 하나가 남태평양 지역,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또는 버마, 동남아시아죠. 크게 보면은 또는 마셜 군도 또 어디야? 그 남태평양에 있는 여러 섬들이 있거든. 그 섬까지 조선인들이 군에서 일하는 그 노동자들이나 또는 군인으로 강제징용이 되죠. 카미가제 특공대에도 조선인들이 섞여 있었으니까. 또 위안부로 끌려가기도 한단 말이지. 그 세월들 한번 상상해 보란 말이야. 그 대표자가 한대용이에요. 이 일본의 전쟁 범죄를 신체 간직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한대용은 기호를 주목해야 돼요. 또 동시에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에서 그 동남아시아의 독립을 위해서 이 게릴라로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일본인 군인이나 조선인 그 군부나 군인 중에서는 이 양칠성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대단히 주목할 만해요. 들어봤을래나? 양칠성. 인도네시아 독립운동의 어떤 영웅 같은 인물입니다. 인도네시아에 가면은 이 말레이시아인가? 인도네시아인가? 둘 중에 헷갈리는데 갑자기 왜 그런지 모르겠다. 여러분들 찾아서 확인하라 그러는 거야. 양칠성 로가 있고 그래요. 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 독립을 위해서 애쓴 사람이지. 확인했어. 인도네시아가 맞아요. 인도네시아 독립운동을 위해서 애쓴 사람입니다. 이게 일제 말기에 끌려갔다가 일본군에 끌려갔다가 거기에서 탈출해서 인도네시아 독립을 위해서 애쓴 사람이지.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야. 동아시아라는 이 판을 다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늘 서양 중심, 미국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봐 왔거든. 문학을 볼 때도 이제는 아시아, 동남아시아, 또 중앙아시아, 그리고 아랍 지역, 아프리카, 남미 이런 데를 봐야 돼. 양칠성 주목해야 되죠. 그리고 최인훈 얘기했나 모르겠다. 최인훈이 쓴 책 중에 소설 중에 태풍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태풍인데 이 태풍도 양칠성 얘기가 비슷해요. 예, 그 일본 일제 말기에 일본군 장교로 싸웠던 이 동남아시아에 싸웠던 어떤 그 젊은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조선에 돌아오지 않고 그 가상의 나라죠. 가상의 동남아시아인 아마 인도네시아일 거예요. 그 가상의 나라에서 독립운동과 새로운 독립국가 형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대단히 재미있죠. 이런 걸 주목해야 돼요. 한대용의 이력에 주목해야 할 건 두 가지를 그랬죠. 하나는 일본 전쟁 범죄의 희생양이었다는 것. 하나, 전쟁 범죄의
일본이 저지른 전쟁 범죄를 뒤집어 써야 했던 그 신체, 고통이 있죠. 두 번째는 이제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그 동남아시아 국가에 남아서 독립운동이나 정부 수립에 기여하는 이 운동을 했다는 것. 이건 한국사를 좀 더 폭넓게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그 계기가 되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재밌습니다. 한대용 얘기만 해도 밤샐 것 같아요. 한대용 얘기만 해도. 자, 양준호 남승지 그리고 이방근 셋이 만나서 양준의 하숙집에서 얘기를 나누는 장면이 있죠.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달리안 얘기는 여전히 나오고요. 그리고 실제 등장 인물이 아니고 전해 듣는 인물로 등장하죠. 김익구와 김성달. 우리 발표자 누구였더라? 최경민이가 잘했으니까 굳이 설명하지 않을게요. 김익구는 김익렬이 생존 인물이었죠. 김성달은 누구였더라? 생존 인물들 확인하세요. 이 사람들이 4월 28일에 어렵게 임시 정전 협정을 맺지. 근데 이게 경찰의 와해 공작에 의해서 결렬돼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주도는 핏빛으로 물들기 시작하지. 전체 그림 그려졌죠? 이 화평 공작도 재밌어요. 이 김익구와 김성달이 일본 육군사관학교 동기로 설정돼 있죠. 이거 재밌습니다. 이게 우리의 비애입니다. 우리의 비애. 정말 한국 현대사의 비애들이에요. 동기들끼리 싸우고요. 같은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광복군과 조선의용군이 북과 남으로 나뉘어 싸웁니다. 남한에서는 광복군이, 북한에서는 조선의용군이 다 함께 항일전쟁을 했던 그 사람들이지. 여기에서는 한쪽은 군인으로, 한쪽은 무장대 게릴라를 이끄는 그 지도자로 나와 있죠. 얼마나 처참합니까? 식민지가 한국 역사의 이 가한 뭐랄까요? 폭력이랄까 상처는 너무 깊어서 가늠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자, 그 얘기는 뒤에서 잠깐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죠?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4월 8일 우체국 삐라 사건인데 이 삐라 사건은 몇 번씩 반복이 돼요. 그리고 그 양준호의 하숙집의 그 친척 소년인 것으로 설정되어 있죠. 그 두 소년 중에 하나가. 그리고 이 광해 쌀독에 숨어 있다가 일본으로 밀항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그 인물은 우체국 삐라 사건에 등장하는 그 인물 있죠. 그 한 인물 양준호의 하숙집에 숨어 있던 그 하숙집 그 아줌마의 친척이었죠. 조카였나 그랬죠. 그 17, 18살 먹은 그 소년이 있죠. 그 소년이 바로 김시종이라는 인물입니다. 김시종. 맞죠? 우리 일본 그 자이니치 코리아, 제일 코리안 문학에서 쌍벽을 이루고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소설 쪽에서는 우리 김석범, 시 쪽에서는 김시종. 이 김시종 시들이 번역돼 있어요. 좋은 그 설명서도 나와 있고 한번 주목해서 보기 바랍니다. 김시종이 모델이 되었다고 해요. 아마 내 기억이 맞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내 기억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의심은 여러분들 힘해야 돼요. 전적인 신뢰는 위험합니다. 인간적인 전적인 신뢰는 상관없지만 이런 공부할 때는 특히 그래요. 공부할 때는 계속 의심하면서 찾아보고 확인하고 해야 됩니다. 포털 사이트를 전폭적으로 믿는 건 대단히 위험하죠. 늘 원자료들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이 우체국 삐라 사건이 그래서 그런지 이 김시종과 김석범의 각별한 관계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참 오랫동안 작가의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11장에서
그 이방근의 눈에 비친 우체국 그 삐라 사건, 그 삐라를 뿌리고 나오는 두 젊은이가 문을 안으로 닫을지 열지 밖으로 열지를 이, 이, 뭐야, 당황해서 잘 구분을 못하다가 한 젊은이는 그곳에 있던 서부관한테 맞아서 쓰러지죠. 한 사람은 공포에 질려서 도망을 치고.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 그 장면이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것 같습니다. 어, 때로는 이런 스쳐 지나가는 듯한 한 장면이 그 작가의 의식, 뭐 작가뿐만 아니고 개인의 의식의 전반을 지배할 수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억이 있을 거요. 어린 시절이든 아니면 뭐 가까운 과거든 한 장면이 평생 떠나지 않는 그 기억으로 각인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거기 그 기억에서 그 기억을 치유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 그 기억 때문에 서서히 뭐랄까요, 세상과 만나는 그 접촉면을 좁힐 수도 있고 넓힐 수도 있고. 음, 김석범의 기억 중에서는 가장 생생한 그리고 강렬한 기억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 장면이 곳곳에 나오니까 여러분들도 읽었을 겁니다. 유리문 안쪽의 그 절망적이고 공포에 질린 소년의 형상, 생각할수록 참으로 운이 없는 순간이었다. 아마도 먼저 도망친 다른 젊은이는 평생 유리 한 장을 사이에 두고 뒤에 남은 동료의 얼굴 표정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아마도 먼저 도망친 다른 젊은이는 평생 유리 한 장을 사이에 두고 남은 동료의 얼굴 표정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음, 음. 아마 김시종의 기억을 전하는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트라우마들 잊기 어렵죠. 세월호 얘기를 해도 될까? 탈출에 나오는 아이들이 안에 갇힌 아이들을 봤을 때 그 공포들이 있죠. 그 살아남은 자들은 얼마나 평생 고통스러울까. 아마 그럴 겁니다. 둘 다 17, 18세의 아직 소년이라고 할 수 있는 젊은이였다. 도망친 장신의 키가 큰 학생도 금방 신분이 탄로날 것이다. 학교가 문제가 아니다. 더 이상 집에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어딘가에 몸을 숨겨야 할 것이다. 이 어딘가가 양준호의 집이었죠. 나중에 드러나듯이. 자, 이 에피소드는 이방근이 우연히 본 유채국 그 사건입니다. 어떤 인상적인 기억이어서 불어 소개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다시 연결되는지는 뒤에서 몇 개 고리를 거쳐서 아마 확인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서북 청년의 큰 그림. 우리 화상 강의하면서 좀 얘기를 했었죠. 서북 청년회가 단순히 그 극우 테러 단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월남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경직을 비롯한 대형 교회 목사들이 정치 세력과 이 연계해서 만든 조직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이승만을 지지하기 위해서라면은 물불을 안 가리고 폭력을 자행했던 집단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단순한 테러 집단, 폭력 집단이 그친 게 아니었어요. 경찰과 군을 비롯한 다양한 행정 조직망에 이 서북 청년회 단원들이 배치되기 시작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뭐 학교를 보내기도 하고 또는 뭐 신분을 세탁하기도 하고 하는 방식으로. 그 중에 이 화산도 11장에서 그려지고 있는 것은 경찰 병력 500명을 서북 청년 단원으로 채워 넣은 것이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그 폭력배에게 경찰 제복까지 입혀놨단 말이야. 이건 그리고 다분히 이승만 정권의 노림수이기도 했죠. 이건 제주 사람들과 육지 사람들의 증오를 극대화함으로써 폭력을 진압하고 폭력으로 진압하고
그리고 이 진압당한 사람들 다 빨갱이를 호명함으로써 이 이른바 레드 컴플렉스를 퍼뜨리기 위해서였지. 반공 이데올로기에 의한 지배를 공식화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서북 청년 단원들 500명을 경찰로 충원하고 그 충원된 경찰 병력을 제주도로 파견하는 거지. 권력이 이렇게 야만적입니다. 증오와 혐오가 이 부도덕한 권력에는 최고의 자양분이에요. 특히 극우 세력들에겐 그렇죠. 히틀러의 그 나치는 물론이고 일본 극우 세력들이 그랬고요. 남한의 독재 정권과 북한의 독재 정권도 마찬가지죠. 네, 네, 서북청년회가 단순한 테러 단체나 폭력 조직에 머물지 않았다는 것 주목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후예들이 지금도 우리 사회 요소요소에 남아 있습니다. 서북청년의 큰 그림이라고 제목을 단 이유를 알겠죠? 이제 서울에서 본 장면입니다. 이방근의 눈에 비친 모습이에요. 갑자기 광화문 쪽에서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수도 서울에서 공산 분자의 폭동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매국 반동인 공산주의 완전 타도, 민족 진영 정객들의 월북 저지, 트럭에 탄 수십 명의 서북 청년회였다. 이 민족 진영의 정객들 월북 저지란 말은 이것도 우리 화상 강의할 때 꼼꼼하게 짚어봤었죠. 발표자 훌륭한 발표를 통해서 남북 정치협상회의, 즉 김구, 김규식, 홍명희 등 남북 조선 제정당, 제는 여러 이런 뜻이야. 여러 정당 사회 단체 연석회의, 이게 공식 명칭이었어요. 연석회의가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열리기로 했었죠. 그때 이제 남쪽에서 김규식, 김구 이런 사람이 다 넘어가기로 했단 말이에요. 넘어갔죠. 그걸 저지한다는 얘기예요. 이 이승만에 의한 단독 정권만이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주장하고 싶었던 것이지. 그래서 분단을 이제 기정사실화 했던 것입니다. 이 스피커에 흘러나오는 소리 보세요. 21세기 한복판 광화문에서 흘러나오는 스피커에 흘러나오는 소리와 그렇게 다르지 않죠?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뭐 서북청년단이라고 버젓이 그 단체를 조직해서 운영하고 그러잖아.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한국의 극우 단체들의 계보가 어디까지 가는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가 진원지예요. 그게 역사는 이렇게 무서워요. 역사에 이렇게 반복하잖아. 그리고 오늘이 10월 26일, 마침 박정희가 죽은 날이네. 1909년 10월 26일은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쏜 날이었어요. 딱 70년 후인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가 박정희를 쐈지. 역사의 우연일까? 그런데 오늘 보세요. 국립묘지를 찾아간 사람들. 놀랍죠. 이승만은 물론이고 박정희를 이렇게 미워하고 신격화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회에 살고 있어요. 거의 우리 한국인들의 20%, 30% 가까이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극우의 욕망이 분명히 있죠. 그 욕망이 있습니다. 모든 걸 지배하고 자기가 우월한 자리에 있다. 영웅심리에 딱 들어맞죠. 우리의 사고를 멈추는 순간, 그 유혹에 걸려드는 순간, 우리는 바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극우의 트럭을 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부 제대로 해야 됩니다. 문학 작품 열심히 읽어야 되고 좋은 작품을 많이 읽어야 돼요. 나중에 김수영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김수영이라는 그 훌륭한 시인이 끝내 벗어나지 못한 게 바로 레드 컴플렉스였습니다. 거제도 포로 수용소의 경험, 그 지독한 비인간적인 이 이데올로기, 평생 죽을 때까지 못 견뎌했죠. 자, 이 장면이
뭐랄까 데자뷰 같죠. 데자뷰 어디선가 본 듯한 장면이죠. 70년 전 모습인데 지금하고 딱 오버랩됩니다. 그렇게 생명력이 강합니다.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다양성은 다양성이 아니죠. 혐오나 증오를 다양성이라고 얘기하면 곤란하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서북 청년의 큰 그림 한 번 더 봐요. 어젯밤 숙분 이건수입니다. 신문사 건국일보죠. 정보에 의한 이야기라면서 미 중앙군정청 경무국장 조병옥은 대단히 주목할 만한 인물입니다. 이 미국에 유학까지 한 사람인데 조병옥 박사했었죠. 이승만의 하수인으로서 이승만 정권 성립에 혁혁한 공을 세우지. 친일파들의 인큐베이터였어요. 인큐베이터? 보호막이었죠. 보호막. 그런 나중에 1960년 3.15 선거 때는 또 민주당 후보로 나와서 이승만하고 겨루고자 했죠. 그런데 선거 전, 한 달 전쯤에 죽습니다. 병을 치료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죽죠. 조병옥 같은 사람들 주목해 봐야 돼요. 정치인들, 변신들. 경무부장 조병옥이 서북 청년의 본부에 요청하여 500명의 회원을 경찰관으로 임명한 뒤 제주도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 말은 현재 파견 중인 증원한 경찰대 안에도 하룻밤 사이에 경찰이 된 서북패들이 하룻밤 사이에 제복을 갈아입고 경찰이 된 거예요. 그 깡패 새끼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했다. 그렇다고 해도 태반이 문자도 모르는, 그리고 자기 이름도 제대로 쓸 줄 모르는 그저 반공에 대한 투지와 앞뒤 안 가리는 폭력을 인정받아 검은 제복을 입고, 이때 검은 제복이 경찰복이었어요. 노란 제복이 군인 제복이었고, 그래서 까마귀가 불렀습니다. 예, 경찰을. 검은 제복을 입고 제주도로 건너오는 셈이었다. 증원 경찰대의 파견이 며칠인가 늦어진 원인 중에 하나가 서북을 경찰관으로 편입하는 작업이었는지도 모른다. 이 추측인데 아마 이 추측이 맞을 겁니다. 사삼봉기 이후에 경찰을 육지에서 증원하기로 했었죠. 그 증원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좀 유예됐는데 그 이유가 바로 서북 청년의 단원들을 경찰로 편입하는 그 시간이 필요했을 법하다는 것이죠. 이 추정은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말 앞뒤 모르는 무지 몽매하고 난폭하게 이를 데 없는 자들을, 또 증오와 혐오로 가득 찬 자들을 뿌려놨으니 어떻게 됐겠나.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두고서 제주도 사람들이 먼저 폭력을 나와서 그랬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앞뒤 맥락이 안 맞는 말이에요. 그 얘기는 우리가 누차 해왔으니까 굳이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이 서북 청년 경찰로 변신한 서북 청년 단원들이 이제 멸치도 생선이냐 제주도 것들이 인간이냐 하면서 이제 무차별 학살을 저지르는 거지. 인간으로 안 보이는 거죠.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굳이 말로 얘기하지 않을게요. 숫자도 숫자지만은 그 방법이, 인간에게 가하는 폭력의 그 방식이 상상을 초월해요.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비행기 소리가 들리네. 조금 쉬었다 할까요? 불도 켜야 될 것 같고. 가을날 오후 혼자 쓸쓸하게 앉아서 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해야 되는데. 자, 계속 할까요? 11장, 12장에서 특히 11장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고영상이라고 그랬죠. 이 고영상의 이력 잘 봐야 됩니다. 한국 현대사의 이 비극은 뭐니 해도 일본 제국의 식민주의 정책에 협력했던 자들의 뭐랄까요, 잘못을 제대로 따지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반성할 생각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떵떵거리면서 큰 소리
치고 살아왔죠.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그 후예들이 우리 사회에 큰 주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친일파 후예들이죠. 지금 그 비판하는 것 자체도 오히려 이상하게 여길 정도입니다. 이상한 나라죠. 한국은 참 이상한 나라예요. 대단히 경제적으로도 성공한 나라고 시민들의 민주주의적인 감수성이랄까요? 성숙도도 높은 편인데 문화 수준도 높고, 그런데 역사에 있어서만은 뭔가 큰 결여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한 자들의 반성이나 성찰을 끌어내지 못했다는 거지. 도덕적 정당성에서 큰 문제가,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정의의 문제나 공평의 문제가 지금까지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만 잘 살면 됐지 뭐 남들이야 죽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그게 이 정글의 논리를 합리화하게 해주는 거지. 그게 바로 이 식민지 시대 일본 제국주의 식민 정책에 협력했던 자들의 책임을 묻지 못한 결과죠.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가를 치르고 행동을 좀 절제하든 분명하게 사과를 하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단 말이지. 그게 해방공간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고영상입니다. 고영상. 많이 나오지만 고영상입니다. 서북중앙총본부 사무국장 고영상이 이력입니다. 고영상은 해방 후 몇 달 숨어 다니다가 북에서도 남에서도 숨어 다니다가 이승만이 등장하면서 활기를 치기 시작하죠. 그거야 뭐 누가 이걸 말리겠습니까? 그 위세를. 그러면 어떤 사람인지 잠깐만 봐요. 이 고영상이 입고 있는 옷부터 보세요. 새하얀 비단의 여유로운 민족 의상을 걸치고 있습니다. 폭나죠? 민족 의상을 걸친 평범한 체격의 남자 고영상. 이 남자는 다카키 경부보가 아닐까. 다카키 고목이라고 써요. 고목, 고영상이지. 창씨 개명을 할 때 자기 성씨에다가 뭐 나무 목자를 하나 붙이거나 밭전자를 하나 붙이거나 이런 식으로 성을 만들기도 했었거든. 그래서 다카키를 고목이라고 한자로 쓰고 일본어식으로 읽을 때는 다카키라고 읽었어요. 다카이 할 때 다카키. 그 다카키 영상 이렇게 썼겠죠, 이름을. 근데 또 하나 경부부는 뭐냐, 경찰의 이 간부급인데 이 보가 붙으면은 예를 들면은 형사 있죠, 형사가 있다면 형사보가 있어요. 형사를 도와준 사람, 조력자 정도 되죠. 그러니까 경부보 하면은 경부를 옆에서 뭐랄까 보조하는 사람 또는 대리 이 정도 됩니다. 일본 경찰의 하수인이었죠. 일본 경찰의 하수인이었다는 얘기는 당연하게도 독립투사들이나 사상범들을 체포, 구금, 고문하는 악역을 맡았겠지. 당연하게도 고위관리들, 일본인 고위관리들은 뒤에서 선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악랄한 표정 다 조선인들이 도맡아 하죠. 이 조선인들은 인정을 얻기 위해서 온갖 악랄한 짓을 다 하지.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노덕술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그 계보들이에요. 아주 많습니다. 아주.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뭐 경제, 법조계, 경찰계, 군인들, 이 사람들이 다 그 주력들이 해방 후에 그대로 남한의 이 주력을 형성했지. 그 후예들이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세력들 아니겠습니까? 뭐 대통령 박정희부터 시작해서
김창룡 특무대장 다 마찬가지죠. 다 한국군을 만든 사람들이지. 아마 이 역사를 여러분들이 알면은 여러 가지로 참담한 생각이 빠져들 겁니다. 어찌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중고등학교에서도 제대로 못 가르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자, 아무튼 닭가게 경부봅니다. 그래 고영상 이 남자가 해방 후에 수도경찰청의 장택상 실존 인물입니다. 인정을 받아 다시 경찰 계통에서 일하게 된 그 고영상이다. 이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닭가기는 누구냐? 유달현이 못지않은 사람이죠. 유달현보다 더 악랄하게 이 조선인을 억압하고 이 학대함으로써 자기를 증명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일본 제국의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이죠. 봐요. 닭가기는 일본 제국의 충성을 맹세하고 냉철한 용맹함으로 수많은 조선의 애국자를 황국의 재단, 이 황국이란 말은 천황의 나라의 줄임말이에요. 대일본 제국의 재단에 바치는 희생물로 매장하고 그 피로 더러워진 손을 재단 앞에 대고 무릎을 꿇고 절을 했던 것이다. 이런 사람들. 박정희가 혈서를 쓰지 않았나 말이야. 천황폐하께 충성을 다하겠다고. 나를 제발 받아달라고. 그 대구 사범을 나와서 교서를 하고 있다가 이랬단 말이지. 얼마 전에 죽은 백선엽을 둘러싸고도 그런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다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 다 일일이 얘기할 수가 없는 노릇이니까. 이런 고영상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통해서 역사 인물들을 계속 환기할 수 있어야 돼. 자, 계속 볼까요? 그러나 1945년 8월 일본의 패전과 조선의 독립해방이 황국 일본의 용성에 걸었던 이 남자의 운명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다. 황국 일본의 용성에 걸었던 이 남자의 운명. 닭가기라는 사람은 천황의 나라 일본의 번영에 자신의 운명을 걸었던 것이지. 문인들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김동인, 서정주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모윤수, 누구 있나? 장혁주. 이루 헤를 수가 없어요. 서정주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일본이 이렇게 쉽게 망할 줄은 몰랐다.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김동인은 8월 15일 날 신문사 찾아가서 원고 청탁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일본 망한지도 모르고. 이광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온갖 변명들 늘어놓죠. 정말 깨끗하게 반성하고 잘못한 사람들이 한두 명밖에 없어서 한두 명. 이름 기억 안 나는데 한 명은 그 반민특위에 끌려가서 난 죄인이다라고 정확히 얘기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나를 광화문에 효수에서 내걸라. 이런 식으로 자기 죄를 인정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사람들의 이 식민지 시대 정책에 협력했던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겠지. 사람들의 의식도 달라질 거고요. 윤리 감각도 바뀔 겁니다. 잘못은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맞지. 그리고 자기 행동에 좀 절제를 하고 또 나설 때 나서고 안 나설 때 안 나설 때와 안 나설 때 가리고 언어를 조심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죠. 그런데 오히려 방귀꾼 놈이 성낸다고 말이지. 더 큰 소리 치고 다닌단 말이야. 못된 짓 저지른 놈들이 더 악랄하게 행동하고. 이게 우리 한국 현대 사상의 비극이에요. 비극. 참담한 모습입니다. 참담한 모습. 화내면 안 되는데. 자, 계속 볼게요. 미국의 상륙, 이승만의 미국으로부터의 기환, 좌우의 격돌, 좌익에 의한 대탄압, 멸공 입국. 반공당이 멸공이야, 멸공. 완전히 공산주의 하면은 빨갱이라 붙으면 다 멸절시켜버린다는 거야.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악랄한가. 이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상상을. 언젠가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이 보도연맹 사건이나 이런 보면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빨간 물만 튀었다면 다 학살 대상이에요. 어린아이까지. 여순 항쟁 때 이승만이 쓴 그 담화문 보란 말이야. 애들까지 다 죽이라고 했다. 애들까지 다 죽이라고. 얘들이 빨갱이 새끼들은 다 빨갱이 된다는 거지. 내가 언어가 짧아서 다 표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찾아서 읽으세요. 우리 임철우의 소설도 그렇고 많아요. 문학 작품들이 많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현기영도 그렇고. 김석범의 화산도는 그나마 온건한 편입니다. 그런 점에서. 멸공입국이 유일한 대의 명분이 된 시대가 도래했다. 이 친일을 반공으로 바로 바꿔치기했다 그랬죠. 남한은 해방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이에 파시즘이 판을 치는 무법천지, 테러 사회로 변모하는 역사의 배반이 일어났다. 우리 기억나죠? 신탁 통치를 계기로 해서 1945년 12월 27일이었죠. 동아일보 오보를 계기로 해서 역사에 거대한 배반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친일 청산은 돌아가죠. 우리 불가능해지죠. 우리 제 1강을 주목하면 될 겁니다. 1강 다시 한번 환기해 보세요. 그리고 빨갱이 사냥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빨갱이 조작, 빨갱이 사냥, 반공투쟁의 조직화, 반공 국시황리, 국시가 반공이야. 세상에서 제일 못난 놈들이 개인적으로 만나도 누구를 반대함으로써 자기를 증명하는 자들이거든. 누구를 반대함으로써 자기를 증명하는 놈들이 제일 못난 놈들이에요. 자기 내적인 힘을 보여줌으로써 자기 존재를 증명해야지, 남을 반대함으로써 자기를 증명하는 자들, 제일 비루하고 못난 놈들입니다. 내공이 텅 빈 놈들이지. 비판도 제대로 된 비판도 아니고 맨 비난하고 나는 반대한다 하면서 자기를 증명해요. 반공만 하면 모든 게 옳은 게 돼버린단 말이지. 얼마나 미개한 짓거리들인가. 이 시인 김수영이 혐오에 맞지 않았던 것도 이런 거예요. 반공만 내세우면 뭐든지 되는 사회. 이 얼마나 미개하냔 말이야.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얼마나 이 허약한가를 보여주는 것들이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역사를 얘기할 것도 없이 우리의 일상에 살면서도 그래요. 누군가 관계를 맺을 때 누군가를 막 비판은 괜찮아. 비판은 밸런스드 오피니언이란 말이야. 균형 잡힌 의견이니까 그 사람 말을 통해서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이 비판이지. 비난은 헐뜯기. 그리고 반대, 증오의 언어들. 이걸 통해서 자기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것. 이거 얼마나 비루한 인간인가. 친구들 만나고 할 때도 남 헐뜯기로 일관한 사람들은 만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입만 열었다 하면 남 반대하는 사람들도 옳지 않아요. 그럼 비판이어야 돼, 비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이런 점에서 문제가 있어. 단 이런 점은 우리가 받아들일 만해. 이런 균형 잡힌 의견을 개진하는 게 비판이라면 이 비판적인 관점은 충분히 우리가 언제나 유지해야 되죠. 근데 헐뜯기, 근거 없는 중상모략, 그리고 그냥 반대. 그걸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자들. 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금방 그 수렁에 빠지게 될 겁니다. 반공.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 현대사 얘기할 때 반공의 문제는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깊이. 반공의 정치학부터 시작해서 반공의 심리학, 그리고 반공의 사상까지 여러 영역에 걸쳐서 이 반공을 따져 물어야 돼요. 그 주역, 선봉대로서의 서북 청년의 결상. 46년 12월이라고 했지. 자, 고영상의 이력을 통해서 이 반공이 우리 현대사에 끼친 그 배반적인 영향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만 하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꼼꼼히 따져가면서 계속 메모하고 이 한 단락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고 할 수 있어야 돼. 선택과 집중. 좋은 에세이들은 정말 그 에센스를 딱 끄집어내서 자기 생각을 쏟아붓는 거예요. 자기 얘기들을. 이런 고민들 깊이 해보기 바랍니다. 유경민, 알았지? 하은 씨도 이런 고민들 깊이 해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의식이나 사고가 성장합니다.
우리 처음에 얘기했지, 전혀 다른 존재가 돼요. 우리를 둘러싼 이 환경, 그 이면의 역사들, 그 퇴적층들을 여러분들이 파헤치면서 여러분들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집니다. 품격을 갖추게 되고. 그게 아름다운 인간이지. 그러려면은 냄새나는 역사들, 악취나는 역사들 들여다봐야 돼. 그 고름들 짜내야 돼. 외면한다고 역사가 지워지는 거 아니거든. 아름답고 빛나는 역사도 충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만은, 문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고통스럽고 비굴한 역사들, 이런 배반의 역사들 주목해야 돼요. 그 상처를 응시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문학이야, 그게. 역사를 찬양하는 문학은 문학 아니에요, 이미. 그건 딴 사람들이, 장사꾼들이 다 하는 거야. 정치꾼들, 장사꾼들이 하는 일이고, 문학하는 사람들은 저 깊은 곳에 어두운 곳들, 병든 곳들, 상처 입은 곳들, 그 지점들을 묵묵히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해치고 치유하고 들여다보는 사람들이야. 자, 다음 봅시다. 포로수용소 감시와 한대용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짧게만 얘기할게요. 일단 이 단락 읽고 얘기를 이어갑시다. 한대용이 이방근에게 자신을 이 게릴라에 좀 들어갈 수 있게 다리 좀 놔달라라고 부탁하는 거지. 그러면 사는 얘기입니다. 꽤 길어요. 요 부분이. 한대용과 이방근 대화가 한 7, 8페이지쯤 되죠? 7, 8페이지 되는데 이 부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174, 175. 예를 들면 174에 자바에서 인도네시아의 독립을 위해 게릴라 투쟁이 있었는데요. 그 게릴라를 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부분도 아까 양성칠 얘기했지? 이런 거 관련 지어서 봐야 되고, 그리고 조선인 175페이지 보면 조선인 군속은 모두 체포되어 이곳저곳에 있는 수용소에 수감됐습니다. 3,000명 전원이 포로 감시원이기 때문에 전범 용의와 전범의 추궁을 위해, 그죠? 결백이 증명될 때까지, 전쟁이 끝난 그 다음에 4월부터 2년 가까이 조선인 전원이 인디아 비스킷 한 개와 몇 숟가락의 수수죽, 하루에 1000칼로리도 안 되는 음식물로 굶주림을 참으며 형무소 생활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영국군 감시병이 우리들에게 가한 폭력 사건은 일상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한대용은 영국 제국주의를 보는 관점이 또 다르지. 여러분들이 영국 제국주의를 어떻게 바라보나? 프랑스 제국주의는 어떻게 바라봐요? 미 제국주의는 어떻게 바라보나?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나마 익숙하게 비판을 하고, 그죠? 응?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있어, 어느 정도는. 근데 미제국주의, 영제국주의, 불제국주의 이런 말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영국 제국주의자들이 이 인도와 서인도 제도, 그리고 아프리카 쪽 이 저지른 짓들, 아랍 쪽에 저지른 짓들을 보란 말이야. 조지 오웰이 썼듯이. 조지 오웰의 그 버마 얘기인가요? 조지 오웰이 버마에서 태어났거든. 그리고 프랑스 식민지에서 프랑스 이 제국주의자들이 한 짓들 보란 말이야. 미 제국주의자들 일본에 이 필리핀에서 한 짓들 보라고. 우리 일본 제국주의자만 알죠. 근데 한대용을 통해서 우리는 영국 제국주의의 실상을 볼 수가 있지. 정말 악랄했습니다. 네덜란드 제국주의자들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한 짓들 보세요. 프랑스 제국주의자들이 베트남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이 흑역사를 봐야 돼. 근데 우리는 서양의 이 콩깍지가 껴서, 서양 하면은, 특히 유럽 하면은 뭔가 환상에서 못 벗어나지. 그게 유화적인 태도야, 유화적인 태도. 들여다봐야지. 그래서 한대용은 영국 포로들을 감시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영국 제국주의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이 화산도로 읽는 재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아무튼
한대용의 경우를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이 포로감시 연구 관련해서는 화상 강의 때 얘기했듯이 콰이강의 다리 소설도 있고 영화도 있어요. 읽으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남방의 형무소에 있었기 때문에 고향에 돌아올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만 8.15로 해방된 조선은 과거와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겠지. 누구나 그랬겠죠. 이 선배님처럼 이방근이죠. 당연한 것이지만, 당연한 일이지만 일제시대부터 애국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거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월에 8년 만에 돌아와서 말이죠. 처음에는 8년 만에 돌아와서 보니까 말이죠. 처음에는 고향에 돌아오자마자 멍해져서 아무것도 몰랐지만 점차 멍한 머리로도 사태가 보이기 시작하자 그러자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저는 위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술을 먹고 다녔죠. 이놈 저놈 모두 일제협력자가 아닙니까? 도대체가 말이죠. 이 나라는 일제협력자의 천국입니다. 저는 혼자 웃었습니다. 저에게 일제협력자라며 배관시하는 얘기 알죠? 흰 눈을 뜬다는 얘기예요. 배관시하는 놈들에게 총을 쏴버리고 싶을 정도로 말입니다. 고영상의 이력과 이어지는 부분이죠. 일제협력자의 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 있는 사람들 눈으로 볼 때 미치고 환장할 일이지. 일제 말기에 우리를 후려치던 자들이 더 떵떵거리고 다니니 귀신이 고칼도를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오사카에서 밀항선을 타고 제주도로 왔다가 다시 돌아가잖아. 다시. 이게 무슨 빌어먹을 일이에요, 이게. 고국이라고 돌아왔더니 고국이 나를 더 억압하고 짓밟는단 말이지. 고국을 배신했던 놈들이 더 큰 소리 치고 다니고. 상식 있는 사람들은 견딜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 남양에서 끌려가서 이 고생을 하고 돌아왔는데 보니까 일제협력자의 천국이 되어 있다는 말이지. 게릴라가 되고 싶었겠죠. 근데 또 포로 감시원이었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지. 이 한대용이라는 인물의 복잡다단한 심경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습니다. 아까 인도네시아 독립운동 게릴라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이건 하나의 그 힌트. 이 힌트를 딱 물고 늘어지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져요. 이런 그 탐구 한번 해보세요. 한성칠, 그 최인훈의 태풍, 인도네시아 독립운동 이런 것들. 또 인도네시아 소설도 읽어보고 네덜란드의 식민 정책이 어떠했는지, 또 인도네시아가 식민지에서 해방된 후에 어떤 독재를 겪었는지.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들은 다 독재를 겪습니다. 혹독한 독재를 겪어요. 그것도 기회가 닿으면 얘기해 줄게요. 한대용의 경우 이해 갔죠? 자, 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왜 조직이 정의인가? 이 문제는 중요하다고 했죠. 왜 조직이 정의인가? 이방근이 강몽구의 비밀당원 입당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유달현의 누구야? 그 황동성을 백으로 둔 유달현의 설득에 넘어가지 않지. 입당 요구를 거절하는 이유. 왜 조직이 정의인가라고 묻는 이 반문에 주목해야 돼요. 내가 언젠가 그 얘기 했나 모르겠어요. 소재하되 소속되지 않는 삶. 내가 늘 얘기하는 건데. 왕후이라는 중국의 학자가 루시인을 얘기하면서 한 말입니다. 책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얘기 안 했나? 절망에 반항하라. 내 인생에 아주 많은 영향을 준 책 중에 한 권입니다. 왕후이라는 일본의 젊은 학자가 젊진 않죠. 나하고 비슷한 나이니까
루신에 관한 책을 썼어요. 절망의 반항하라 그 제목이. 그 제목에서 이 제목의 책에서 루신의 삶과 사상을 한마디로 정리를 했어요. 루신의 삶은 소재하되 소속되지 않는 삶이었다. 조금 어렵나? 자기를 필요로 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곳, 그게 투쟁의 현장이든 사랑의 현장이든 있어야 할 곳은 어디나 있어요. 소재해요. 소재. 응? 소재하되 그러나 소속되지 않아요. 그 안에 포섭되지 않는단 말이지. 이건 이념에도 좋고 조직에도 좋습니다. 이념이라고 얘기한다면은 무슨 주의를 한다 그랬죠? 무슨 주의를 참고해서 나와 세상을 조금 바꾸는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겠지. 그렇지만 그 이념을 신봉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 이념에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가족이든 뭐 어떤 집단이든 뭐든 그 조직에 느슨하게 소속돼 있긴 하되 거기에 완전히 포섭되지 않는다는 거지. 그리고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해요. 이 소재하되 소속되지 않는 삶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념이나 조직에 강하게 끌리는 사람들이 있죠. 강하게 예속된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로운 영혼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자유로운 영혼을 감당할 능력이 없을 때 어떤 이념이나 어떤 조직에 자기를 맡겨버려요. 그래서 이 강한 조직론자일수록 자신의 자유를 억압하죠. 그게 뭐 조직론에 따르면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혁명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어찌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추속적으로 이어질 때는 그 개인의 삶 자체를 파괴해버리게 되죠. 이 점을 주목해서 보기 바랍니다. 이방근의 반문, 왜 조직이 정의인가? 그러니까 유달리는 그렇다 치고 이방근은 강문구에 대해서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잖아요. 그 혁명 투쟁의 이력들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행동에 대해서도 그렇고 상당히 우호적인 시선을 보내는 인물인데 이 강문구의 요구에 거절을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중앙, 박갑성, 황동성이 하는 말이었죠. 서울에서 반복한 그 말의 여운이 되살아나는 주술적인 권위의 울림. 주술이 되는가, 주술이. 이건 누구도 못 맞는 광신의 수준이 되는 것이죠. 장엄한 종소리와 그 여운을 비교하는 것은 오버하는 것일까? 아니, 당 조직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절대 진리의 종각이고, 절대 진리의 종이 울리는 그 종각이고, 당이 바라는 메시지는, 당에서 내보내는 메시지는 그 종의 울림이며 장엄한 여운이다. 왜 그렇게도 조직에 참가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조직에 참가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왜 반정의이고 정의에 반하는 것이고 민족에 반하는 것이고 반진리, 왜 진리에 반하는 것이라는 그런 어떤 떳떳하지 못한 감정의 함정에 스스로를 떨어뜨리려고 하는가. 번역이 좀 이상해요. 번역이 이상한데 좀 풀어서 얘기하자면은 조직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해서, 조직에 참가한다는 거부한다고 해서 어떻게 정의롭지 못하고 민족적이지 못하고 진리에 가까워지지 못한다는 얘기냐. 왜 그런 떳떳하지 못한 감정, 즉 반정의, 반민족, 반진리라는 떳떳하지 못한 감정에 스스로 빠지게 되느냐. 조직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조직에 참가해야만, 조직의 구성원이 돼야만 정의롭고 민족적이고 진리를 담지한 사람이 되나? 그게 아니라는 거지. 잘 봐두세요. 이런 부분 메모해서 잘 보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동물입니다.
어떤 조직이든 집단이든 어떤 관계든 느슨한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밀 수밖에 없어요. 광고하든 느슨하든. 가능하다면은 루신식으로 얘기하자면 느슨하게 관계를 맺는 것이지. 느슨하게 관계를 맺되 자신의 영혼이 감당할 수 있는 자유와 그 의식의 최대 자유와 그 자유 이 사상의 최대치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 어딘가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 사고를 펼치는 인물이 바로 이방근이에요. 이런 인물을 두고 회색 분자 또는 회색인 또는 기회주의자라고 비난을 섞어서 호명할 수도 있죠. 그런데 최인훈이 회색인에서 얘기했듯이 회색 사상가든 지식인들은 회색인이어야 비로소 대상이나 관계를 비판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지. 태백산맥에 등장하는 김범무라는 사람, 회색인이죠. 그리고 우리 최인훈의 회색인에 등장하는 독고준, 갈대없는 회색인이죠. 그래야 남과 북의 이데올로기를 동시에 비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김범우의 경우래야 빨치산에 가담한 하대친이 뭐니 하는 이런 또 이 좌파와 또 친일에 기반을 둔 우파들을 동시에 비판하고 그들의 어떤 그 뭐랄까 장단점들을 읽어낼 수가 있지. 근데 정말 사유가 깊은 어떤 회색인으로 살아간다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박쥐처럼 뭐 기회주의자처럼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야. 여기서 얘기하는 이 회색인이란. 광장 이명준을 떠올려 보란 말이야. 이명준 같은 사람이 전형적인 회색인이야. 남북 어디도 아니잖아. 어디에도 강하게 속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3국을 택하지. 근데 제3국도 정작 아닐 것 같다는 얘기지. 푸른 바다에서 광장을 찾잖아. 이런 문학자들은 자기의 자유로운 영혼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김수영이 다시 얘기했듯이 온전한 자유, 1%도 부족하지 않은 그런 자유를 원하죠. 그런 사람 조직적인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조직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해낸 사람들도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또 사람들의 삶이 있을 겁니다. 나는 지금 이방근이라는 인물, 이 지식인, 회색인으로서의 이 존재 근거를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 조직의 투쟁에 참가하지 않는 자는 정의의 벼랑에서 정의입니다. 정의의 벼랑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 조직이 정의인가? 이 반문에 주목해야 돼요. 왜 조직? 이 북한을 극장국가라고 하죠. 극장국가. 스탈린을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당 조직이 모든 진리를 장악해 버려. 그 당의 명령을 거부하면 다 배신자로 처형당해요. 그게 무슨 그게 혁명의 세상인가 그게. 광신도 국가지. 그걸 깨부셔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죠.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군부 독재에서 지금 민주정부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싸움들이 있었냔 말이야. 4.19부터 시작해서 80년 광주항쟁, 87항쟁, 90년 촛불항쟁까지, 90년 대투쟁의 촛불항쟁까지 그 긴 세월이 있었다고. 근데 그 싸움의 과정에서 무임승차한 자들이 지금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있죠. 극우 세력들이 민주주의를 가장 가장 자유롭게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주의의 이, 이, 뭐랄까 맛을 뭐 못할 말 못할 말 다 하면서 이게 무임승차자들의 뭐랄까 파렴치한 행동들이지. 미안해할 줄 알아야지. 어떻게 해서 얻은 민주주의인데. 응? 극우 세력들 보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정도만 하죠.
적어도 현실에 있어서 정의롭지 못한 것과 근본적으로 대립을 하고 투쟁하고 있는 것이 조직이면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건 맞아요. 남로당이든 뭐든 지금 제주도에서 정의롭지 못한 것, 친일 세력들, 이 친미 세력들, 이승만 세력들과 근본적으로 대립을 하고 투쟁하고 있는 것 조직이면 틀림없지. 이게 옳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정의가, 절대 정의가 정의 그 자체 절 빼앗는다. 이게 이방근의 고민입니다. 이게 김석범의 사상이기도 하죠. 그 제주도의 그 게릴라 조직이 지금 싸움을 하고 있고 투쟁을 하고 있는 건 맞단 말이야. 자기도 응원을 해요. 근데 그 조직이 모든 진리를 다 장악하고 있다는 것. 그 조직만이 정의를 대변한다 얘기하는 순간 그 조직은 그 자체, 그 정의, 그건 정의는 그 정의 자체의 자유를 빼앗는다는 얘기죠. 아주 수준 높은 얘기들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도 그래, 사랑도. 소유욕이고 독점력이 강한 사랑일수록 우리를 억압합니다. 사랑 그 자체를 박탈하죠. 내가 늘 얘기하는 게 느슨한 연대입니다. 느슨한 연대. 느슨하게 연대하면서 헤어졌다가 또 관계 맺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 사제관계라고 하자 우리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제자로 모시겠습니다.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깡패 새끼들이 하는 짓이야, 깡패 새끼들. 그냥 느슨하게 우리는 좋았던 기억들, 안 좋았던 기억들 함께 하면서 또 어디 우연히 종로 골목길에서 만나거든 맥주 한잔하고 또 늦겁게 헤어지고 그럴 수 있어야 되지. 또 어디서 글 조각이나 보거나 우연히 만나게 되면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깨끗하게 헤어지고 느슨한 연대들. 네. 그래서 이방근의 이 얘기 들어보세요. 나는 프롤레타리아트, 노동계급이죠. 노동계급, 무산자 계급이라 그래요.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 부르주아지에 반대되는 말이죠. 계급 집합명사입니다. 프롤레타리아 하면은 일반 명사고 프롤레타리아트 하면 집합명사입니다. 노동계급을 얘기해요. 나는 프롤레타리아트를 붉은 비단 천으로 덮은 진리의 재단을 받들고 그 앞에서 절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난 이런 게 이 작품의 결정적인 매력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니 민중이니 이런 계급을 다 앞세우고 그게 다 진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어떤 일말의 회의도 없이 그런 사람들은 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유달령 같은 친구들이 그렇게 행동하죠. 근데 이방근은 회의합니다. 의심합니다. 인민재판 같은 거 보세요. 우리 카인의 후예 읽었잖아. 이게 야만적이잖아. 근데 그 진리 이름으로 당의 명령으로 당의 지령에 따라서 다 한단 말이지. 이래서 곤란하지. 그래서 극좌파 애들은 극우파만큼이나 위험해요. 그냥 늘 강조하지만. 자, 이 정도만 합시다. 왜 조직이 정의인가? 이 질문들 여러분들 오랫동안 되새기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유로워야 돼요. 나를 만나고 나서는 더 그래야 됩니다. 왜? 문학을 공부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뭘 하더라도 이 말을 잊지 않아야 돼요. 내가 대학에서 문학 공부하면서는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유로운 영혼을 배반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이게 내가 문학을 통해서 배운 것이라는 점. 여러분이 구차하게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느슨하게 관계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지. 여러분들 자유로운 영혼을 속박하고 억압하고 짓밟는 지경까지는 제발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회사에 다닐 수도 있고 알바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뭘 할 수 있어요. 우리 자본주의에 사는 이상 공중부양해서 계룡상 도사처럼 살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 자본주의적 관계가 자유로울 수 없단 말이야. 그러하되 여러분들의 삶 자체를 배반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에센스가 바로 자유로운 사상, 자유로운 영혼이어야 돼요. 이쯤 하죠. 다음 페이지도
또 남아 있습니다. 시간 또 지키긴 진저가 끝나버렸다. 자, 유언의 항변은 짧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뒤에 탕진의 사상을 봐야 돼서. 유언의 성장이 눈부시죠. 특히 남승진을 만나면서 우리 이어도 사상 얘기할 때 말했듯이 이어도가 바로 여기다 라고 얘기하는, 여기가 이어도다, 여기가 파라다이스가 되어야 한다는 그 이유원의 발화 기억나죠? 남승지와의 대화 장면 기억날 겁니다. 또 그러면서 이 이유원이는 점점 더 사랑도 깊어지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열리는 것 같아요. 의식의 성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잘 보란 말이야. 이방근이 사랑했던 유언도 이렇게 의식적으로 고양돼 가고 있고, 그죠? 남승지의 변화는 말할 것도 없죠. 계속 봐왔듯이 남승지에 대해서 이방근은 묘한 어떤 경쟁의식 비슷한 걸 가지고 있죠. 걔는 저렇게 성장해 나가는데 나는 뭘까요? 또 이게 문학청정 김동진이 입산하잖아요. 게릴라가 되잖아. 그리고 양준호가 입당하기까지 해요. 자기가 좋아했던 사람들이잖아, 다. 남승지, 김동진, 양준호, 유원. 여기에 강문구까지 포함하자면은 강문구의 입당을 거부했지. 남승지가 이렇게 성장해 나가죠. 김동진이 또 이렇지. 양준호도 상도 이렇죠. 근데 이방근의 고민은 깊어갈 수 없겠지. 자기도 혁명에 대해서 분명히 뜨거운 뭔가를 갖고 있죠. 그리고 제주도 상황이 이 부조리하다는 것. 그리고 이런 단독정부 수립이나 이런 이 서북 청년의 이 야만적인 폭력들은 두고 볼 수 없다는 것 다 알고 있죠. 자신은 행동하지 않단 말이야. 소파에 앉아있다. 소파에 나중에 얘기할게. 내가 이 소파에 앉아서 여러분 강의하는 거야. 이방근을 연기하기 위해서. 이 소파 괜찮나? 내가 가장 아끼는 물건입니다. 우리 집에서. 여기 앉아있으면 하루 종일 시간 가는지 몰라요. 책 읽다가 자울다가 영화 보다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다가 이 소파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할 거예요. 소파 얘기는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방근 얘기할 때는 소파의 의미는 아주 길게 나중에 얘기를 할 겁니다. 소파에 앉아있는 이 양준호의 고민이 깊어갈 수밖에 없지. 어떻게 할까 이제.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기하지만 궁지에 몰린 셈이지. 이방근은 탕진으로 나가요. 탕진. 뭘로 나간다고? 탕진. 모든 걸 탕진해 버리겠다. 모든 걸 다 버려버리겠다. 이게 뭔가 이제. 이게 화산도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할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예요. 그럼 뒤에서 볼게요. 자, 이혼의 항변만 짧게 보자. 저는 서울에 돌아가요. 하지만 우리 생활은 도대체 뭔가요? 조국이 두 개로 나뉘어. 유언이 잠깐 왔었죠. 제주도에 잠깐 왔다가 다시 돌아가지. 조국이 두 개로 나뉘어 영원히 분열되려고 하는 시기에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있는 때 우리들의 이 기생충 같은 생활은 뭔가요? 이 우리들이란 이방근과 이원이죠. 지금까지의 생활을 파괴하여 새로운 생활을 창조한다. 저는 우리의 생활이 결코 정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부 한 사람이 경찰에 체포되어 우리들은 지금 자금 지원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자주 입에 담고 있는 말이었는데 입에 담고 있는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담는, 최근에 자주 입에 담는 말이었는데 유언은 경제적으로 혜택받은 가정에서 자신의 처지를 성찰하면서 오빠의 무의도식하는 생활에는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기 시작한 것도 사실이었다. 물론 제주도민에 의한 사상봉기의 충격이 그녀의 계급적인 눈을 뜨게 만든 것도 큰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계급적인 눈, 계급에 대한 눈을 뜨게 된 거죠. 그리고 사상에 있어서의 성장의 모멘텀이 되기도 한 것이지. 유언의 변화도 주목해서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변화해 왔죠? 지금 12장까지 읽으면서. 그렇죠? 우리가 반은 왔습니다. 반. 다음 주에는 이제 13, 14장을 읽는데 이제 6권에 들어가요. 6권이면 이제 반 온 겁니다. 뒤에 90, 11권이 좀 얇은 것들이 있어서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신 있게 따라오세요. 도서관에 빌리는 사람도 책 미리미리 빌려놓고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탕진의 사상입니다. 탕진, 탕진.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 말 쓰던데 요즘 아닌가? 탕진잼이란 말. 탕진잼. 누구야? 동영 씨 알아요? 탕진잼이 뭔지? 가진 돈을 다 탕진해 버렸을 때의 재미? 탕진하는 재미? 뭐 이쯤 번역이 되나? 탕진하는 재미 있지. 근데 물질적인 것의 탕진, 그러니까 돈을 탕진하거나 뭐 자기가 가진 걸 다 버리거나 이런 탕진도 있지만은 정신적인 탕진, 육체적인 탕진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방근의 탕진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됩니다. 그게 어떤 순서를 밟는지도 잘 봐야 돼요. 무엇부터 탕진해 나가는지, 그 계기는 무엇이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잘 읽어 나가야 돼. 탕진의 사상이라고 일단 얘기했습니다. 탕진은 한자로 쓰면은 이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끓여버린다는 얘기죠. 끓일 탕자지. 끓일 탕. 맞나? 맞죠? 왜 이러지? 이 컴퓨터 꺼지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만 하자. 탕진. 탕진의 사상. 내가 만들어 쓰는 말입니다. 탕진의 이방근의 탕진에 어떤 사상적 의미가 깃들여 있느냐라는 뜻이에요. 양준호하고 대화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탕진의 사상은 오늘은 이렇게 운만 띄워놓고 나중에 뒤에서 또 두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 물질적 탕진에서 정신적, 육체적 탕진, 정신적 탕진까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이게 12권까지 가야 돼. 끝까지 가야 이게 전모가 드러납니다. 자, 이 말을 앞에서부터 해왔었어요. 이방근이가 무일푼이 되면 어떨까? 이 맨몸뚱이가 나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이 무일푼으로 이 벌거숭이가 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이런 생각들이 군데군데 있었습니다. 이제 그 탕진과 관련된 얘기들을 양준호하고 얘기를 하면서 뭐 토론이라고 할까요? 토론하면서 이렇게 드러내놓습니다. 꽤 길게 이어집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잘 보세요. 316쪽을 전후한 부분. 자, 그때는 무일푼이 되든가 알몸이 되어버린다든가 다른 사람이 들으면 성격 파탄자로 의심받을 수 있는 말을 했지만 이 형 생각은 어쨌든 자신의 재산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거지요. 이랬습니다. 자신의 재산으로부터 자유로워 싶다는 거죠. 자,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재산, 자신이 가진 것, 소유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 그러니까 이방근이 얘기해. 그렇지. 과연 양준호야. 그 말이 생각이 안 났어. 그래, 내 재산으로부터, 나의 경제적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말이지. 나에게 권력 같은 건 없으니까. 양동무는 눈치가 빨라. 양동무는 양준호죠? 눈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일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뭔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것은 이치적이고 이게 나오죠? 이치와 관련된 얘기이기도 하고 일종의 사상이기도 합니다. 이랬잖아.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 경제적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 즉 탕진한다는 것, 물질적 탕진이란 일종의 사상이기도 하다는 것이지. 그래서 뭐 절로 들어가서 자살한다는 얘기 나오고 그래요. 그런 복선들 잘 봐야 됩니다. 조금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은 부잣집 도련님인 겁니다. 게다가 그런 말은 가진 자만이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부잣집 도련이란 말이 참 듣기 거북하구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쭉 이어서 아주 길게 이어져요. 이 부분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상이 아니라 현실이 문제가 되고 오면 그 실현까지는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일이 생길 겁니다. 사상과 현실은 분명히 다르지. 그러나 그 실현은 그야말로 진정한 사상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경제적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진다면, 그걸 실현한다면 그건 정말 사상에 속한 일이지. 정말
실천적 사상이 되는 거죠. 그래도 저는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걸 내던지지 말고 자신의 소유를 지키면서 좀 더 힘으로 전화해서 자신이 가진 물질을 힘으로 바꾸어서 전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소유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소유한 채로의 자유. 이 양준호는 그 재산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게 그렇게 밀고 나가면은 훌륭한 사상이 될 수 있겠죠. 우리 법정의 무소유 얘기하듯이. 근데 이명박도 무소유를 좋아한다 그랬으니 이게 말이 되겠나 또. 대가리하고 행동하고 다른데. 그래서 양준호는 그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진 것을 힘으로 전화는 굴려서 바꾼다는 뜻이야. 바꿔 써서 그 경제적인 예, 뭐랄까 힘을 가진 채로 경제적인 힘을 가진 채로 자유로워질 수는 없느냐라고 묻는 것이. 말은 참 쉽죠. 여러분 이런 게 가능할 것 같아요. 자신이 지금 혁명을 후원하고 지지하잖아. 근데 혁명 현장에 게릴라로서 또 당원으로서 그 조직에 가입하진 않았지. 그러면 이 혁명을 위해 자신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하겠죠. 이 방식은 탕진이었어. 탕진인데 재산을 탕진하는 것이. 그건 두 방향일 겁니다. 하나는 게릴라 세력을 지원하는 것이겠지. 다른 하나는 이 서북 세력들이 자신을 방해하지 않도록 그리고 게릴라 세력들을 최대한 덜 괴롭힐 수 있는 방법들을 회유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겠지. 돈을 양쪽에 쓰는 거예요. 이해가 가나 무슨 얘기인지. 그럼으로써 이제 자신의 생각을 실험하기도 하는 거지. 돈으로 자신의 사상을 실험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다 결국은 자신의 모든 것, 몸까지 탕진하고 마는 거지. 그게 바로 자결입니다. 자결. 이게 12권에 나오니까 그때까지 봐야 됩니다. 그걸 읽어야 비로소 화산도의 이 대장정이 끝나요. 왜 화산도가 훌륭한 작품인지를 다시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 유명한 허무주의가 나옵니다. 허무주의. 이건 허무주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적이라보다는 혁명적이죠. 허무주의가 혁명적이다? 이 말을 이해해야 돼요. 이 말을. 허무주의, 혁명적입니다. 허무주의 하면은 우리는 니힐리즘이라는 것 때문에 되게 부정적으로 쓰이잖아. 아나키즘이 무정부주의로 번역되면서 부정적으로 쓰이듯이 니힐리즘도 허무주의에서 대단히 부정적으로 씁니다. 모든 것을 허무하게 생각하는 건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허무주의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정말 혁명적 허무주의가 있어요. 지금까지 나를 얽어매는 모든 제도, 관습, 전통 이런 것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나를 발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허무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성을 위한 파괴가 허무주의와 관련되죠. 이 혁명적이지. 근데 이 마이너스적인 혁명주의는 그냥 파괴를 위한 파괴예요. 파괴를 위한 파괴일 때는 부정적인 의미의 허무주의지. 적극적, 긍정적인 허무주의가 있고 부정적, 소극적인 허무주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상에서 허무주의 할 때는 대단히 그 긍정적인 적극적인 허무주의를 얘기하지. 여기 딱 알고 있잖아. 양준의 입을 빌어서 얘기하죠. 모든 걸 탕진하겠다는 것은 바로 허무주의가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건 종교적이보다는 혁명적이라는 거지. 생각해 보란 말이야. 돈이 제일인 사회에서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이란 말이야. 화폐가 신인 사회라고 그랬지. 그 사회에서 화폐를 다 버려버리겠다. 그냥 의미 있는 데 쓰는 것도 아니고 거의 탕진하듯이 써버리겠다는 것이지. 그건 화폐 신을 배반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화폐가 신인 자본주의를 뒤집어 엎는 사고방식이지. 이 혁명적이 아니면 뭔가 이게. 이건 종교적인 게 아니죠. 혁명적이지. 이걸 읽어내야 돼. 탕진의 사상에서 혁명성까지 읽어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화산도를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나하고 읽는 거야 이게. 이 허무주의와 이 혁명적 사상의 관련성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두고 여러 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공허감에서 이 허무주의로 이어지는 부분들.
하면서 이 양준호가 이렇게 얘기하죠. 양준은 추기가 돌자 이형은 위대해요. 위대하다고요. 이게 뭘까? 양준호 대단히 생각이 깊잖아. 근데 양준호가 술기운을 빌어서 이방근을 위대하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야. 자, 탕진의 사상 이해했나요? 우리 줄리 씨? 탕진의 사상 이해했어요? 다메 씨는 어떤가?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이건 죽을 때 뭐 장학재단에 매덕 바치는 건 좀 달라요. 좀 다릅니다. 자신의 이 사상이 현실에서 실천하지 못하는 국면에 처해 있지. 그때 이방근 탕진 카드를 꺼내는 거야. 이제 어떤 길로 갈지 한번 잘 봅시다. 점점 흥미진진해지지.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으냔 말이야. 이 재미를. 자, 화평공작의 와해 부분이, 자, 화평공작의 와해 부분 다 왔어요. 조금만 더 갑시다. 힘내세요. 짧게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군과 게릴라의 화평공작인데, 여기서 알아둬야 할 게 뭐냐면은 이 군과 이 경찰이 기본적으로 갈등 관계에 있었다는 거야. 대립 갈등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경찰은 이승만 정권의 전위부대였어. 아까 서북청년회에서 500명이 쭉 왔다 그랬지. 이게 다 경찰 간부들이 대부분 친일 이력이 있는 자들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친일 이력이 있는 자들이니까 이방근에게 이승만에게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했던 거지. 확실히 이해 갔죠? 얘들은 이승만 권력의 전위부대예요. 그리고 이 군은 상대적으로 좌파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기에는 이제 독립군에 소속된 사람들도 있었고, 광복군 소속된 사람들도 있었고, 물론 이제 누구야? 초기 군대가 아주 복잡다단해서 이 간도 특설대와 같은 독립군 잡던 그 군인들 출신도 있습니다. 뭐 백선엽 같은 사람들도, 또 김창룡 같은 아주 이 일본 제국주의 앞잡이 노릇을 톡톡히 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 군대, 일본 사관학교를 나오고 그랬지만은 그래도 민족의식이 있고 또 좌파적 경향의 사고를 한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상대적으로 군은 경찰에 비해서는 이승만에 대해서 비판적 거리를 확보하고 있었던 것이지. 또 아직 뭐 미군 하에서 군사 영어학교니 뭐 국방경비대니에서 아직 독자적인 이 군대 조직이라는 게 형성될 때도 아니고, 우리가 모슬포에 있는 구연대 얘기하잖아요. 아직 병사들도 아직 솜털이 보송보송한 애들이란 말이지. 군은 아직 그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죠? 근데 경찰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지. 일제 협력했던 자들이 다 여기 결집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화평공작에서는 군과 게릴라가 하거든. 이 누구였지? 김익구와 김성다리가. 그지? 여기서 미군이 군의 손을 들어준 것처럼 보여요. 그냥 경찰이 활짝 놀랬겠지. 그러니까 이 화평공작 성공했잖아. 우리 김익구가 대단한 결심을 하고 가죠. 5시까지 내가 오지 않으면 내가 죽은 걸로 알고 폭격해라 이러잖아. 그럼 대단한 각오를 하고 와서 화평공작 끌었단 말이야. 민간인이 죽으면 안 되니까. 이게 군인이지, 군인이고. 민간인에게 쏘면 안 되잖아. 민간인을 죽이면 안 되지. 이게 군인이지. 그 군인들을 광주에 투입하고 이런 새끼들이 군인들인가? 양아치 새끼들이지. 권력에 시뻘겋게 눈독이 든 권력의 이 포로가 된 양아치들이지. 김익구가 정말 양심적인 군인이죠. 화평공작을 끌어내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은 자신의 이니셔티브, 이니셔티브라고 그래. 주도권이 이 군에 넘어갔다는 걸 알고서는 이걸 와해 공작을 펼치지. 서북 그 애들은 이 화평공작에 이 싸움이 안 일어나면 안 돼요. 싸움이 일어나서 혼란을 조장해야 돼. 제주도의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래야 이승만이 이기거든. 이승만 단독정부 수립이 수립의 그 뭐랄까 명분이 생기거든. 저렇게 빨갱이들이 설치는데 우리가 단독정부 수립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바로 김일성에 의해서 바로 적화가 된다. 바로 이게 이승만이 단독정부 수립의 핵심적인 이유였어요. 거의 유일무이한 이유였어요. 그래서 이 경찰이 바로 와해 공작, 무너뜨린 공작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결렬되고 이제 무시무시한 핏빛바람이 불기 시작하지. 이 몇천 명, 몇몇 명 죽는 것은 권력 입장에 볼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권력이 이렇게 무섭고 야만적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인간인데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이 11.6인데 1979년 10월 29일, 26일이죠. 26일 김정일과 박정희를 쏘죠. 아까 얘기했듯이. 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부마 항쟁 때문이었어요. 부산 마산에서 긴급조치에 저항하는 젊은이들의 항쟁이 어마어마했거든. 그때 그 차지철이라는 경호실장이 막 크미르에서는 몇백만 명을 죽였는데 부마 항쟁에서 몇만 명 죽인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다는 거 아니야.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일가 이래서 큰일 나겠다. 정말 부산 마산에서 군인이 투입되고 그러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박정희를 쐈다는 거 아니야. 권력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또 전두환, 노태우 새끼들은 어떤 짓을 했냔 말이지. 이때 경찰이 있습니다. 경찰. 상황 이해 갔죠? 얘들은 평화를 원치 않아요. 평화를 원치 않는 세력들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한국에도 남북 평화를 원치 않는 세력들이 있죠. 권력 기반이 약화되거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협상 과정은 339, 345 쪽에 상세가 있으니까 보도록 하고. 이제 와해 공작은 뻔하지. 이런 공작들은 일본 군과 일본 경찰의 트레이드 마크였지. 31년 만주사변이나 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킨 것도 다 일본군의 공작에 의했어요. 조작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거지. 광주 항쟁도 광주에서 이 군인을 투입하는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군인들에게 공수부대에게 사복을 입혀가지고 폭력을 조장했다는 거 아니야. 다 드러나잖아, 그게 다. 그래서 광주를 피바다로 만들어야 전두환이 권력을 장악할 명분이 생기거든. 그런 짓들을 한다고. 그런 짓들이. 짧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하산하기로 하고, 무장하지 않은 게릴라들은 하산하기로 하고, 이제 다 파출소 습격도 안 하고 평화 상태가 유지되죠. 그런데 서북이 주도하는 경찰들이 하산한 그 사람들을, 민간인들을 습격하면서 깨져버리지. 조작 공작이 뭔지 알겠죠? 그런데 협상 성립으로부터 4일째인 5월 1일, 중요한 날입니다. 5월 1일, 메이데이죠. 노동절. 메이데이 당일 오전 11시 수용소 텐트가 있는 오리에서 정체불명의 청년 집단이 불악을 습격하여 방화하고 다수의 사상자를 내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용소 텐트는 산에 있다가 내려온 민간인들이죠. 텐트가 있는 그 오라는 마을, 오현리인가일까요? 이런 다수의 사상자를 내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측은 하산자를 배신자라고 단정한 게릴라 측의 동료들에 대한 보복행위라고 공표했다. 늘 이런 식이지. 간첩 조작 사건도 그렇고. 그러나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기괴한 청년 집단이 섬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그들의 말에 섞인 북쪽의 사투리를 보더라도 확실하고, 또 하산자가 비무장 주민이라는 점에 설사 보복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게릴라가 아닌 그들이 대상이 될 수는 없었다. 무장 게릴라가 아닌데 말이야. 왜 비무장 게릴라를 보복하냔 말이지. 무장 게릴라들이. 이건 설명이 안 돼요. 게릴라 측은 경찰 측이 협상 성립을 파괴하기 위해 서북과 짜고 하는 모략행위라고 보았지만, 사실 경찰의 전적인 부정에도 불구하고 서북들의 지진 것만은 분명했다. 그리고 이 뒤에 정세용이라는 경무계장이 있었지. 이거 확실히 이해 갔죠? 군과 경찰의 갈등 상황들. 그 경찰이 왜
이런 공작을 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이승만의 권력 공학과, 정치공학이라고 그러죠. 정치공학과 정치공학이란 말 써요. 정치공학적으로 말 쓰지. 정치공학적으로 볼 때 제주도에서 이런 일이 터지는 게 이승만에게는 유리했다는 판단이겠죠. 여순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렇게. 나중에 또 설명할게요. 여순 사건 뒤에서 꼼꼼하게 살펴볼 겁니다. 그게 10권인가 11권인가 그래요. 그때 가서 얘기할게요. 자, 됐죠? 화평공작의 와해. 마지막은 화평공작이 무너지고 났으니, 결렬됐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바람이 불겠죠. 그 이방근의 환각이 이런 거예요. 무시무시한 환각. 이건 금방 끝낼 수 있습니다. 이방근은 온몸에 붉은색의 수압을 느끼고 있었다. 환각처럼 막 고통을 당하는 것 중이지. 꿈속 공간에 피가 뚝뚝 떨어질 듯한 새빨간 태양, 거대한 동물의 생간. 아니, 이것은 언젠가 꿈에서 보았던 고래 뱃속일지도 몰랐다. 이방근은 소파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는데 거의 잠들었던 모양이다. 그 수염을 게릴라의 죽창으로 대신 써도 될 것 같은 거대한 고래의 내장을 도려낸 듯 빨간 벽에 동굴 같은 뱃속. 그냥 제주도 상황일까요? 시뻘건 제주도. 피바람 부는 제주도. 빨간 벽에 종소리가 매일아침에 울리고 있다. 너무나 시끄러워서 찾아온 것이다. 아, 숲속의 올빼미여. 머나먼 광야에서 피를 토하며 종이 울리고 있다. 이미지가 어때요? 대단히 불길하고 시뻘겋고, 이렇죠? 고래 뱃속이고. 종은 꿈속의 광야에서 울리고 있었다. 아니, 꿈의 바깥에서도 울리고 있었던 것이다. 뜨거운 살갗을 비비는 것 같은 뜨거운 공기의 떨림. 이방근은 꿈에서 깨어나 꿈의 바깥에 있었다. 그는 술이 깨지 않은 묵직한 머리를 천천히 흔들며 소파에서 일어났다.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소파에 나중에 설명하기로 했죠. 그리고는 방을 나와 툇마루 끝에 서서 저물어 가는 저녁 노래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살갗을 문지르는 뜨거운 저녁 노래 물든 하늘의 뜨거운 공기의 떨림. 이방근은 머리 위를 달리는 바람을 보았다. 이 이방근의 환각이 현실에서는 어떤 무시무시한 일로 벌어질지, 또는 이 환각을 표현한 시적인 이 수사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천천히 드러나겠죠.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힘들어서.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자, 오늘도 긴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길다고 투정 부리지 말고 타박도 하지 말고 천천히 하나하나 잘 읽기 바랍니다. 이 강요배의 그 까마귀라는 그림인데, 바람과 까마귀. 제주도는 까마귀가 대단히 유명해요. 도령마루의 까마귀라는 소설도 있죠. 그게 현기영 소설인가? 그죠? 까마귀는 특히 경찰을 상징할 때 많이 쓰였어요. 해가 졌네요, 밖에. 시간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7번째 화산도 강의 마치겠습니다. 차근차근히 듣고 메모 잘하고요. 댓글도 멋지게 남기기 바랍니다. 댓글이 이 강의의 질적인 수준을 좌우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